우리나라는 쓰레기 처리 여건이 굉장히 힘든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잘못된 환경 교육을 받으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 탈의기연구소 쓰레기 박사 홍수열 소장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국의 쓰레기 문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쓰레기 대란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보다 7배가 많습니다. 워낙 좁은 면적에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국가 간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쓰레기 처리 여건이 굉장히 힘든 국가입니다. 따라서 미국 사람보다 훨씬 더 쓰레기 관리를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쓰레기 처리 시설은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확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만성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 부족 현상이 오게 된 것이죠. 2018년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 이후로 재활용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쓰레기가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적체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적체된 쓰레기 중에서 일부가 불법 투기경로로 빠져나가면서 전국의 수백 곳에 쓰레기 산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라고 하는 또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2027년까지만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7년 이후에 어디에 매립지를 이용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매립지 부족 위기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립지 수명 자료가 있는데요. 평균 매립지 수명이 굉장히 적습니다. 매립지 하나를 조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이에요. 그러면 30년이 남았다고 하는 게 결코 넉넉하게 남아있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 처리 시설도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요. 그 결과 전국에 쓰레기 산이 만들어지는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크게 5가지 종류예요. 종량제 봉투, 대형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유해 쓰레기. 대형 쓰레기라고 했을 때 왜 대형일까요?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쓰레기 종류가 유해 폐기물인데요.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농약, 폐의약품, 수온함유 폐기물을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온이 들어가 있는 폐기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형광등입니다. 여러 모양의 형광등이 있는데요. 모든 형광등에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수온이 들어갑니다. 수온이 들어가 있지 않는 형광등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온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 가스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형광등을 깨뜨리게 되면 수온가스가 바로 유출이 됩니다. 우리가 수온가스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형광등은 절대 깨뜨리시면 안 됩니다. 원형 그대로 형광등 분리 수거함에 배출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잘못해서 형광등을 깨뜨려 버렸다. 그러면 형광등 분리 배출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냥 두꺼운 종이로 잘 싸셔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백열등 안에도 수온이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계시는데 백열등에는 수온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만 백열등은 일반 쓰레기예요. 형광등 배출하는 곳에 백열등을 분리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유리병으로 분리 배출하셔도 안 되고요. 백열등은 두꺼운 종이로 잘 싸셔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셔야 되고요. LED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형광등에 분리 배출해야 되는 품목은 아닙니다. LED 등도 쓰레기예요, 아직까지는. 세 번째, 수온 딱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연상되는 게 건전지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잘못된 환경 교육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건전지는 수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 무수온 건전지예요. 무수온 건전지로 전환된 지가 아주 오래전인데 계속 수온 건전지 타령을 한 겁니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건전지 중에서 수온이 들어가 있는 종류는 딱 한 종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청기에 사용되는 공기 아연 전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기 아연 전지를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분리 배출 품목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공기 아연 전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로 그냥 종량제 봉투로 현재로서는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에 사각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보시는 화면은 염산의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산이 들어가 있는 유리병을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한 겁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병이 깨지면서 재활용품 수집 노동자가 염산의 화상을 입으신 거죠. 그러니까 폐농약, 폐의약품, 수온함유, 폐기물 이외에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쓰레기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분리수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분리수거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지 수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잘 해야죠. 분리수거는 지자체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분리 배출을 잘하자, 분리수거를 잘해줘 라고 주민들은 요구를 해야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거점에 품목별로 배출하는 거죠. 품목 분류는 의류, 박스, 기타 페이지, 종이팩, 유리병, 캔고철,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형광등 건전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우리 아파트는 안 그래. 아파트마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 정도는 분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표준 분류 체계이고요. 사실은 분류 항목이 더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재활용에는 더 좋은 거고 대신에 주민들은 좀 더 불편해지는 것이죠. 주택가 지역은 정해진 요일에 저녁 시간에 문 앞에 배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일별 문전 배출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거의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표준 방식인데 주택가 지역에서의 쓰레기 관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정해진 요일에 저녁 시간에 자기 집 앞에 배출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자기가 배출하고 싶을 때 전봇대로 가져가서 수시 전봇대 배출 방식으로 많이 배출을 하시니까 골목길이 더러워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를 불러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가 쓰레기 배출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 버리게 되면 다 따라서 잘못 버리게 되면서 골목길 곳곳에 쓰레기 불법 투기 거점이 형성되면서 더러워져요. 그래서 모두가 이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골목길의 쓰레기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배출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수거 차량으로 한꺼번에 실어서 갑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실어서 선별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져가는 것인데요. 재활용품 수거하는 과정에서 압축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압축 차량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수거하기가 쉬워요. 왜? 차가 낮기 때문에 실을 때 쉬워요.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죠. 두 번째, 압축을 해버리니까 한 차로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어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수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집하시는 분들과 지자체 두 쪽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니까 자꾸 압축 차량을 쓰려고 하는데 재활용품 수거에서 압축 차량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병은 다 깨져요. 그리고 서로 다 엉겨 붙어 버려요. 그러면 선별장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률이 확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온전히 제대로 재활용을 하려면 재활용품은 선별장에 들어가서 선별되기 전까지는 원역에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거에서는 압축 차량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분리 배출된 것들을 수거해서 이제 선별장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선별장에서
품목별, 재질별로 선별을 하게 되는데요. 바닥에서 부피가 큰 것들을 골라내고요. 나머지는 컨베어 벨트 위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컨베어 벨트 위에서 품목별, 재질별로 선별을 하는데요. 페트병, PP, PS, 비닐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유리병은 백색, 갈색, 녹색 세 가지 색깔로 선별을 하게 되고요. 고철은 자석으로 잡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석에 붙지 않은 알루미늄 캔은 손으로 다시 집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어야만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리배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별장에서 선별이 안 되면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리배출, 올바른 분리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주관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별장에서 선별할 수 있는 품목만 선별하기 좋게 분리배출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선별장에서 선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분리배출 해봤자 선별장에 다 쓰레기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종량제 봉투로 안 들어갈 뿐이지 어차피 쓰레기로 태우거나 매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분리배출의 가장 기본 원칙은 선별장에서 선별할 수 있는 품목을 분리배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별장의 작업 방식을 고려했을 때에 분리배출의 원칙이 뭐가 돼야 될 거냐?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생이에요. 우리가 왜 깨끗하게 버려야 되냐? 더럽게 버리면 선별장에서 골라내시는 분들의 위생 환경이 너무 나빠집니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손으로 다 골라내야 돼요. 얼마나 사람 못할 짓인가요? 그리고 재활용 업체로 들어가게 되면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깨끗한 재생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생원료 품질이 떨어져요. 걸레를 집어넣고 행주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깨끗한 것이 들어가야 깨끗한 재생원료가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깨끗하게 버리는 것은 분리배출하는 사람의 의무이자 예의예요. 예의. 두 번째, 안전입니다. 유리조각 같은 것들을 분리배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컨베어 벨트 위에서 유리조각은 선별될 수가 없어요. 크기가 너무 작고. 그래서 선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나가면서 페트를 선별한다고 했을 때 지나가면서 찌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별하시는 분이 유리 같은 것에 찔려서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선별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은 분리배출하지 말고 두꺼운 종이로 잘 싸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효율입니다. 주택가 지역에서 쓰레기를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때 페트병, 유리병, 캡, 플라스틱, 종이팩 이렇게 각각 분류해서 각각 비닐봉투로 잘 싸서 배출하게 되면 좋은 배출 방식일까요? 아니죠. 컨베어 벨트 위에서 비닐봉투 통째로 선별을 못합니다. 비닐봉투를 뜯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쏟아야 선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비닐봉투를 많이 뜯어야 되니까 일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선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노동 강도가 제일 강한 사람이 봉투 뜯는 분이에요.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이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베어 벨트 위에서 선별해야 될 것들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한꺼번에 담아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투명한 비닐봉투에 통합 배출하는 것이 선별장에서의 작업 방식을 고려했을 때 올바른 분리배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택가 지역에서만 해당되는 건데요. 자, 주택가 지역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은 컨베어 벨트 위로 올라가서 품목별, 재질별로 선별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손으로 선별해요. 그러니까 부피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선별하기 힘들죠. 적어도 손바닥 크기 정도는 돼야만 선별이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더라도 딱지는 접지 마시라. 비닐을 툭 버리실 때 딱지 접어서 버리시면 선별장에서 선별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아파트는 괜찮아요. 왜? 선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는 비닐봉투를 모으는 전용 용기가 있죠. 여기에 비닐봉투를 넣어서 배출하면 선별업체에서 비닐봉투 통째로 가져가서 비닐이 아닌 것만 쓰레기로 골라내고 나머지는 그냥 비닐로 보내요. 그러니까 딱지를 접든 가위로 자르시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컨베어 벨트로 캔페트 이런 거와 같이 올려서 비닐을 골라내요. 그러니까 부피가 작아지면 힘든 거죠. 다음에 알루미늄 캔 발로 밟는 거 아닙니다. 알루미늄 캔은 발로 밟으시면 컨베어 벨트 위에서 알루미늄 캔은 자석이 안 붙잖아요. 그러면 자석 벨트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손으로 집잖아요.
그럼 캔을 발로 밟아서 심하게 쪼그라뜨리면 부피가 너무 작아져서 선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택가 지역은 원형을 손 안 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깨끗하게만 배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품목별로 모으기 때문에 부피를 쪼그라뜨린다고 하더라도 그 품목별 전문 선별업체로 가서 그 품목의 특성에 맞게끔 선별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주택가 지역은 한꺼번에 컨베어 벨트 위로 올라가서 선별하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지게 되면은 선별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유팩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가 지역에서 우유팩을 펼쳐서 씻은 다음에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신문지하고 같이 섞어서 버리면 재활용이 안 돼요. 굉장히 지금 하나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가 지역에서 우유팩 버리실 때도요, 우유만 잘 세척하셔서 원형 그대로 캔 버릴 때 투명 비닐봉투에 한꺼번에 넣으세요. 그래서 컨베어 벨트 위로 올라오게 해서 컨베어 벨트 위에서 선별하게 하는 방식이 훨씬 더 좋은 방식입니다.